안녕하세요. Storytelling with Storybooks 강사 히플러 서연주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1차시 영어 그림책과의 만남을 시작을 할 건데요. 이번 강의가 Storytelling with Storybooks인 만큼 전체적인 강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와 함께 스토리텔링에 관해서 특히 픽처북에 관해서 그리고 그 픽처북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활용을 할지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은 첫 번째 영어 그림책과의 만남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인류의 기록, 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눌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책 중에서도 스토리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북 안에서도 또 픽처북이라는 장르가 있는데요. 픽처북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픽처북을 활용한 교육에 대해서 살짝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픽처북을 활용해서 교육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책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책, 그리고 선사시대, 역사시대 아마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선사시대 그러면은 언제부터를 선사시대라고 하고 또 언제부터를 역사시대라고 할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선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역사 그 이전의 시대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누군가가 기록하기 시작한 것을 역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사시대라는 것은 문자가 없던 시대입니다. 문자가 없을 때는요, 그냥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고요, 쭉 구전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전설이나 신화나 이런 역사들이 그냥 흘러져 내려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문자라는 게 인류의 역사에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했던 것이 역사고요. 그때부터를 우리가 역사시대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책은 정말 인류의 지식이 담긴 바로 문자로 기록된 자산을 바로 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책도 예전에는 돌로부터 먼저 새겼죠. 돌로부터, 그 다음에는 뭐 가죽으로 새기기도 했고요. 뭐 파피루스, 그 다음에 종이, 요즘은 디지털 매체까지, 그죠? 다양한 이제 형태로 책이 변화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그 구분은 바로 문자라는 것, 그리고 책의 존재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의 장르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식 전달, 뭐 역사도 지식이겠죠. 지식 전달을 위한 정보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느낌 혹은 주장, 뭐 일상 이런 것을 담은 에세이라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판타지적인 혹은 또 사실적인 그럴듯한 이야기를 담은 픽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술적인 감성, 그죠? 그런 감성을 언어로 그려낸 시집도 또 책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책이라는 것은 장르가 다양하죠.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Storytelling with Storybooks라는 강좌를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 책이라는 그 방대한 그 장르 중에서도 스토리북이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먼저 콜린스 딕셔너리에 나와 있는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A storybook is a book of stories for children. 네, children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방점을 찍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픽션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어른들이 보실 수 있는 책, 청소년을 위한 책, 또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픽션 중에서도 Stories for Children, 아이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 동화가 바로 스토리북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북이란 아동들을 위한 픽션이고요. 그리고 아이가 말을 배우고 또 사고를 확장해 가기 위한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성, 그리고 도덕적 개념까지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우리 아기들을 위한 또 아이들을 위한 스토리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어떤가요? 행복해 보이나요? 자, 행복하게 책을 읽고 있는 엄마와 아이의 모습을 담은 그림입니다. Bedtime Story라는 제목의 안톤 에버트의 작품인데요. 이렇게 스토리북은 어른과 아이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스토리북의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장르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아까 선사시대 그리고 역사시대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기록이 없던 그 이전, 그죠? 문자라는 것이 있기 그 이전부터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그 이야기라는 것을 담은 책이기 때문에 장르 자체는 굉장히 오래됐겠죠. 그리고 세대를 잇는 지식 전달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고대 신화라든지 서양의 뭐 레전드, 그런 전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마 문자가 생기기 이전부터 발생된 얘기가 계속 발전되고 또 구전되어 온 것을 그걸 책으로 채록한 것이 스토리북이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bedtime storybook, bedtime story 이 말씀도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잠자리에서 엄마가 속삭이면서 아빠가 속삭여주면서 읽어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또 스토리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교육적으로 얘기하자면 언어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스토리텔링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인류 공통의 문화유산입니다. 정말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민족이나 어느 부족이든 자기들만의 스토리가 있고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그걸 담은 것이 바로 스토리북이에요. 그래서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는 언어 예술이 바로 스토리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스토리북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런데 또 우리가 한 단계 또 깊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스토리북은 그럼 우리말로 아까 뭐라고요? 동화라고 번역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동화라는 것은 굉장히 또 넓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아주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처음 영어를 시작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 스토리북을 활용을 할 때는요. 처음부터 글밥이 많고 스토리가 복잡한 그런 책으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스토리북의 여러 장르 중에서도 특별히 픽처북으로 narrow죠. 아주 좀 더 좁혀지는 이 픽처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픽처북, 그림책이란 무엇인가 한번 정의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콜린스 English Dictionary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 picture book is a book with a lot of pictures and not much writing. Many picture books are intended for children. 그러니까 그림책은 a lot of pictures, 그림이 굉장히 많고요. Not much writing, 글이 많지 않은 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any picture books are intended for children. 주로 많은 이 픽처북들은 아이들용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many라고 굳이 얘기한 것은 가끔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어른들을 위한 픽처북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책은 바로 어린이들을 위한 픽처북이겠죠. 자, 이게 바로 콜린스 English Dictionary에 나와 있는 픽처북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은 Maryland State Library Resource Center에서 뭐라고 다시 한번 정의를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The phrase picture book is commonly used to describe a book. 자, 픽처북이라는 용어는 주로 어떤 책에 대해서 묘사하기 위한 그런 용어이다. 어떤 거냐면요. Most often written for children. 주로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진 그런 책을 얘기를 하고요. In which the content is conveyed through the use of words and pictures in combination or through pictures alone. 글과 그림이 결합돼서 combination, 그죠? 결합돼서 content, 그 내용이 전달되는 책. Or, 자, 여기서 or가 중요한데요. 네, through pictures alone. 그림만으로, 아까는 combination, 글과 그림의 combination으로 된 책도 픽처북이지만 pictures alone, 그림만 있는 책도 역시 또 픽처북에 속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책이란 문구는 일반적으로 어린이를 위해 쓰여진 책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며 단어와 그림을 함께 사용하거나
혹은 그림만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책을 일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토리북과 픽처북의 차이를 조금 아시겠죠? 물론 전체적인 스토리북 안에 픽처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narrow down 하다 보면은 스토리북은 그림이 없는 스토리북도 스토리북이에요. 그렇죠? 동화들이 사파 정도만 들어있거나 아예 사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픽처북은 굉장히 중요한 게 동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대.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책이되 그림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픽처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토리북의 영역에 속한 아동문학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언어 못지않게 이미지도 중요한 책입니다. 동화는 언어로 전달할 수도 있어요. 동화는 언어만으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픽처북은 이미지도 언어 못지않게 중요하고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죠. 언어가 없이 이미지만으로도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책이 바로 픽처북입니다. 자, 김혜리 배지영의 책에서는요. 좋은 그림책은 이야기 요소와 사파의 예술적 기법이라는 분명하고도 독특한 두 가지 예술적 형식을 다루고 있는 복잡한 작품이다.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요소 그리고 이미지적인 비주얼한 그런 예술적 기법, 이 두 가지가 아주 절묘하게 만난 작품이 바로 픽처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픽처북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사실 픽처북의 역사는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스토리라는 것 자체는 인류와 함께한 역사 그 자체, 그죠? 인류의 문화 그 자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토리북, 그중에서 또 픽처북은 몇백 년 되지 않았어요. 중세에서 한 1600년대 그 정도에 1658년도에 나온 이 세계도회 오르비스 센수얼리움 픽투스라는 라틴어 제목이에요. 조금 길고 어렵죠. 라틴어로 된 이 제목의 존 코메니우스의 책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그림책이라고 역사가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그림을 넣은 그런 책입니다. 이게 바로 1658년도에 아이들의 그림책이 처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700년대, 1800년대에는 사실 본격적인 그림책이라기보다는 어떤 훈육을 위한 아이들의 그 도덕적인 교육 혹은 생활교육 이런 것을 위한 훈육 그림책으로서 챕북이라는 장르가 있었습니다. 사파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빨간 모자 얘기, 그죠? 아마 영어권에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구전되어서 내려오다가 채록된 빨간 모자 이야기가 이렇게 챕북의 한 형태로 스토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챕북이란 것은 약간 리플렛처럼요. 이렇게 우리처럼 요즘의 책처럼 재본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접어서 마치 호해처럼 신문처럼 나눠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챕북의 형태로 이런 여러 가지 페리테일들이 또 전승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재밌는 책인데요. 독일의 하인리 호프만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자기 아이를 위해서 선물로 직접 그림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훈육 그림책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아동관 그리고 아동에 대한 철학 혹은 아동의 교육관은 지금과 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기에는 굉장히 좀 끔찍한 장면이죠. 손가락 빨지 마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손가락을 빠는 아이를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먹기 싫어 밥 투정하는 아이에게 그냥 밥을 안 줬더니 굶어 죽어버리는 불장난을 하다가 불타 죽어버리는 이런 아이들의 얘기가 실린 더벅머리 패터라는 그림책이 또 있습니다. 좀 끔찍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쇼킹한 이야기를 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적 그림책의 시작,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생각하는 그림책과 가까운 그 그림책은 칼데콧을 시초로 많이 삼습니다.
이분이 1800년 중반부터 활동을 했는데요. 모리스 앤닥이라는 이 그림책의 거장은 이 칼데콧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Caldecott's work heralds the beginning of the modern picture book. 현대적인 그림책의 시작을 예고하는 것이다. 바로 칼데콧의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모리스 앤닥의 이야기입니다. 보시다시피 네, 이런 그림들 Hey Diddle Diddle and Baby Bunting. 네, 이런 그림책이 칼데콧의 작품입니다. 아마 칼데콧 하면 이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재밌게도 칼데콧은 영국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림책이 많이 대중화되기 시작하고 또 출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림책이 바로 피터 래빗, 피터 래빗이죠. 피터 래빗은 지금도 캐릭터 상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 영화화되기도 했고요. 만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The Tale of Peter Rabbit, Beatrix Potter라는 영국 작가의 작품이 이렇게 또 1900년대 초반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림책이 이때부터 대중화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칼데콧상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제 픽처북은 어린이들을 위한 문학 장르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해서 이제는 칼데콧 메달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아까 칼데콧에 대해서 그죠? 현대적인 그림책의 시초라고 얘기했던 이 칼데콧을 기리기 위해서 재미있는 것은 미국에서 출판된 그 해에 출판된 그림책 중에서 그림이 우수한 작품에게 주는 것이 바로 칼데콧 메달입니다. 네, 칼데콧은 영국인이지만 메달은 미국 작품에 수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Make way for ducklings, The Little House, A Tree is Nice. 네, 이런 책들이 초창기에 이 칼데콧 메달을 받았는데요. 네, A Tree is Nice 같은 경우가 57년도의 작품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좀 고전적인 그림이긴 하지만은 또 현대의 아이들도 충분히 읽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칼데콧 메달 위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금딱지가 있죠. 네, 이런 책들은 본상이라고 봅니다. 칼데콧 메달 본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은색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은색이 없고 은색으로 되어 있는 책은 칼데콧 아너라고 해서 네, 본상 다음으로 수상하는 차석 같은 그런 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칼데콧 메달이었고요. 자, 이게 193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은 이제 영국도 케이트 그리너웨이 메달이라는 상을 또 수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영국에서 만들었으니까 네, 이 상은 영국에서 만들어진 그림책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네, 초창기에 모르카라든지 Mr. Gumpy's Outing 그리고 최근에 I will never, not ever eat a tomato 모두 다 영국 작가의 그림책입니다. 자, 그 중에서 네, 이렇게 Mr. Gumpy's Outing 이게 1970년도 작품인데요. 역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존 버닝햄은 네, 재밌어요. 이때도 상을 받고 네, 또 70년도에도 상을 받고 네, 굉장히 영국 픽처북 문학을 대표하는 그런 작가이기도 하죠. 네. 네, 지금 봐도 아름다운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그림책입니다. 자, 그리고 자, 영국과 미국만 그림책이 있는 건 아니죠. 전 세계 아이들을 위한 또 그림책 대상 상이 있습니다. 바로 볼로냐 아동문학상이라고 해서요. 볼로냐 국제도서전이 매년 이탈리아의 볼로냐 시티에서 열립니다. 거기는 미국이다 영국이다 상관없이 전 세계의 모든 그림책들을 또 심사를 하고 상을 주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제는 우리나라 작가들도 이 볼로냐 상에서 굉장히 많이 수상을 했다는 것. 네, 정말 우리나라 그림책도 국제화되고 또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림책에 주는 상은 요즘 볼로냐 라가치 어워드, 볼로냐 라가치 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작가들의 현재를 보자면요. 이제 세계 진출이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볼로냐 아동문학상 등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작품에서 수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웨이브 같은 경우가 네, 수지 리의 볼로냐상 수상작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작품 이름으로는 파도야 놀자. 이게 원서 제목이고요. 영어 번역본 이름이 Wave입니다. 그리고 이 수지 리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또 외국 작가와 함께 Open This Little Book의 일러스트를 담당하기도 했고요. 또 비빔밥이라는 재밌는 제목의 이 책은 린다 수 파크이라는 미국계 한국인 3세 작가인데요. 칼데콧보다 좀 더 레벨이 높은 뉴베리상이라는 그 청소년 문학상이 있습니다. 뉴베리상 수상 작가인데 또 이렇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비빔밥이라는 그림책을 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Where's Harmony라는 최근 작품도 줄리 킴의 역시 한국계 미국인의 작품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말과 영어가 섞여가면서 소개되고 있는 그런 그림책인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전 세계적으로 또 높아지고 또 우리 작가들의 또 역량도 그리고 또 지명도도 인지도도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영어 그림책 우리가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이런 어떤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영어 그림책을 가지고 언어 교육에 활용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있고 또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같이 살펴볼게요. 자, 비판적인 시각은 약간 상반돼요. 하나는 그림책 전문가들, 정말 그림책을 예술로 생각하고 정말로 그림책을 아끼는 분들이 살짝 비판하는 지점입니다. 문학을 예술로서 감상해야지 이걸 언어 교재로 활용하다니 약간 무엄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 교육자들의 입장에서 EFL 상황, 우리나라는 외국어로서 언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죠? EFL 상황이에요. 이런 아이들에게 그림책이 효과적으로 언어 습득이 가능할까? 그보다는 좀 더 언어 교육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그죠? 그냥 ELT 교재라고 하죠. 그죠? 그런 영어 교재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시각으로는 엄마표 영어나 홈스쿨링을 통해서 또 그리고 외국 거주 경험이 없는 아동들 이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에서만 자랐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영어를 구사하는 그런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없이 정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업 교재로서 아주 정말 재밌게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사례가 쌓여서 이제는 영어 그림책을 우리 아동들을 위한 영어 교육 교재로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영어 그림책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하겠죠. 학습이 아닌 습득. 학습과 습득의 차이가 뭘까요? 학습은요, 정말 내가 이걸 공부해야겠다. 난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정말 동기가 부여되어 있는 상황을 학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학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동들, 아직 영어가 뭔지 혹은 영어를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아직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에 반면 습득은요, 내가 공부해서가 아니라요, 환경이 혹은 재밌어서 그냥 자꾸 보고 자꾸 노출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그 언어를 배워버렸네 하는 것이 습득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그림책은요, 내가 이걸 가지고 공부해야지라는 동기가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재밌어서 재밌게 습득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교재라는 것. 그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 공부한 학습의 형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환경 제공을 통한 습득이 가능하게 만드는 교재가 바로 그림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EFL, 아까 말씀드렸듯이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외국어로서 영어를 접하는 환경, 바로 우리나라 환경이죠. 이런 환경에서 충분한 시간의 노출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재밌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스스로 책을 펼쳐보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미지가 주는 시각적 문해력, 그리고 텍스트가 전하는 문해력, 이것이 상호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문해력 그러면요, 글자를 읽는 리터러시, 그죠? 능력도 물론 문해력인데요. Visual Literacy라고 해서 그림을 가지고 또 이해하는 시각적 문해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림책은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내용 이해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장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장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언어의 결합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언어도 그냥 그림 설명 통해서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영어 그림책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영어 그림책, 특히나 우리가 수업에서 선별해서 사용하는 그림책들은 작가들의 수준 높은 그림, 그리고 글을 통해서 미술, 언어 분야의 예술적인 감흥을 이끌어냅니다. 정말 잘 만들어낸, 잘 그린 그림책과 책들은 정말 아이들도 그 감동이나 그 재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어른들만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췄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들을 이해하고 다독이고 또 대화하기 위한 주제와 소재가 담겨 있어서 최고 수준, 정말 흥미와 감동에 있어서는 그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흥미와 감동을 선사한다는 것. 이게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체 자체가요, 학습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다듬지 않았어요. 문장이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언어, 원어민의 문화, 언어를 그대로 담은 것이 바로 픽처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어 그림책과의 만남에서 여러 가지 책의 장점, 그리고 픽처북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 레퍼런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여러분들 제가 논문이라든지 어떤 아티클이라든지 이런 링크를 넣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급된 책들은 여기에 쭉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 하나하나 걸작과 같은 그런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Storytelling with Storybooks 첫 번째 시간 영어 그림책과의 만남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